안녕하세요. 영광스럽게도 원광대학교가 주최하는 한중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주신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 한반도의 역사를 공부했던 역사학도로서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남북관계를 취재했던 언론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과 NSC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통일 문제를 직접 다뤄봤던 그런 경험의 현장에서 오늘 저의 소견 몇 마디를 드릴까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여 년 전 19세기 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4대 강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나라들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쇠락하는 중국의 청조와 새롭게 부상하는 일본, 미국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다가 결국 몰락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초 한반도는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동북아에 백권적 지위를 가져왔던 미국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딜레마를 헤쳐나가는 등대와 길잡이는 역시 외교와 외교력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외교는 근거가 빈약한 낙관론을 기반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다가 치명적인 국익 손상을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렇고 병자호란이 그렇고 이 땅에서 벌어졌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난 30년 세계적 탈냉전,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91년이 소련이 해체되고 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세계사적 탈냉전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탈냉전을 마땅히 일으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고도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탓이요, 중국 탓이요, 일본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앞으로 10년, 앞으로 30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는 세계사적 차원의 탈냉전과 발맞춰서 한반도에서의 냉전 해체를 향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는 동맹국 미국의 지지와 지원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이룩한 성과는 세계사의 동서고금에 없는 그런 발전이었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적대했던 한중 관계가 오늘 세계에서 최대의 교역국, 최대의 투자국, 최다의 유학생국, 최다의 관광객 방문국으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의 이 탈냉전 과정과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전면적인 냉전 해체,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 그런 동력과 기회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이 큽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과는 또 국제 지형과 동북아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북한은 여전히 초강대국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한반도의 탈냉전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머나먼 길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기회를 놓치면 보복을 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미중 간의 교류와 협력의 황금시대에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이루지 못한 한반도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대결의 시대를 목도하게 되었고 급기야 얼마 전 트럼프 집권 시대에는 미중 신냉전 시대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광경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협력과 경쟁을 축으로 하는 전략 경쟁 시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1990년대 초 세계적 탈냉전 속에서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갖지 못한 그런 아쉬움과 함께 몇 번의 또 기회 상실이 있었습니다. 2000년 6.15를 통해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증오를 근친 증오의 관계를 화해 협력으로 돌려놓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안타깝게 미국의 정권 교체로 무산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뼈아픈 그런 기회 상실이었습니다. 6.15 다음날 6월 16일 서울에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날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을 워싱턴에 파견합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황 수석은 조금 있다가 북한에서 손님이 올 터이니 그 특사를 맞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해서 백악관에 특사를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을 테이블로 끌어당겼던 김대중 리더십이 이루었던 것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월 초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에서 조지 W. 부시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또 역사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핵 문제가 폭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합의가 유지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안타까운 기회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5년 9.19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3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2년 반 동안 임기 2년 반 동안 남북 관계가 얼어붙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포용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적대와 북미 적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6월 17일 그때는 제가 대통령 특사로서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육자회담 복귀와 정상회담 약속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북한 지도자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석 달 뒤에 북한은 핵 포기를 결단합니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자 하는 육자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국과 남북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주변 4강과의 그런 평화체제 전환을 합의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우리 외교사의 저는 감히 금자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파기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2007년 2.13 합의라는 게 있지요. 베를린에서 2000년에 등장했던 부시 정부는 북을 악으로 규정하고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하고 악마화함으로써 양자대화를 6년 동안 거부하다가 2007년 2월 13일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는 뭐냐? 우여곡절을 겪었던 2005년 9.19 합의를 복원하고 실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의 냉전 해체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8년 한국에서 남한에서 다시 보수 정권의 등장과 함께 비핵 개방 3천
다른 말로 하면 선비핵화입니다. 북이 핵을 내려놓기 전에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대북 압박, 강경 노선, 북에 대한 흡수 붕괴론을 바탕으로 한 이 같은 선비핵화 노선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취임 초 힐러리 국무장관을 통해서 또 오바마 정부 내에서의 대북 정책 검토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결하자고 하는 해법이 대두됐고 동맹인 한국과 이것을 조율하고자 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대북 포용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0년은 미국에서 대북 강압 정책을 펴는 강성 정부가 출현함으로써 무산됐고 2008년에는 한국에서 한반도 냉전 해체를 우선순위로 다루는 대신 대북 압박과 붕괴를 추구했던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결국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또 하나의 또 안타까운 기회는 3년 전입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핵무기 없고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향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하는 천류를 느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남북정상이 백두산에 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최초의 제안은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이번에 가시면 꼭 백두산 남북정상이 백두산에 손잡고 가는 것이 그냥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주변 강국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백두산 남북정상의 손을 맞잡은 그 사건은 일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냥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백두산에서 돌아와서 우리 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와서 외교안보 수석을 워싱턴에 보내고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안쳤던 것처럼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미국이 내민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결국 결미가 잡히고 지난 3년 결국 허송 세월에 남북 교착 상태로 한반도 비핵화 냉전 해체는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그 지난 2000년 그리고 2018년, 2005년 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이 같은 과거의 실패를 성찰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10년 또 30년 우리는 여전히 이 한반도 역사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그 길을 찾기 위한 그런 성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의 기회 상실을 거치면서 국제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미중 간의 교류 협력 관계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 해체 작업은 미중 관계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중 대북 경쟁, 전략 경쟁의 종속 변수로서 한반도 냉전 해체는 제약을 받게 된 그런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파키스탄 외교관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초강대국의 지배에 도전할 때 약소국은 국제 정세를 활용해서 더 많은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우리는 약소국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시대가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에 따라서는 바로 앞으로
10년. 제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의 목표대로면 중국은 강군몽을 달성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는 뜻이고 2049년이 되면 중국몽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중국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과 견줘서 2030년이 되면 훨씬 더 동북아 지정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인 것이 될 것이고 미중 갈등은 그에 따라서 신냉전으로 뜨거운 신냉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부터 10년의 공간이 우리의 외교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하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은 싱가포르입니다. 황무지 폐허 같은 그런 땅에서 몇십 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부국을 만든 리콴유의 싱가포르는 강대국 외교와 관련해서 첫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들은 타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떻게든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외교 공간을 만든다. 선택지가 없는 구석에 몰렸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이미 지구적 차원에서 탈냉전으로 간 지 30년입니다. 분단 독일은 이미 통일을 이룬 지 30년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분단됐다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분단되는 것이 맞는데 어찌하여 한반도가 미소에 의해서 분할 점령된 이 비극, 이것을 언제까지나 우리는 객체로서 쳐다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한반도 냉전 해체는 우리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시기는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반냉전의 시간, 이 반냉전의 시간을 완전한 탈냉전의 시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수교 30년 동안의 성과와 그림자를 바탕으로 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 시대에 대한 한반도의 길, 그것을 치밀하게 모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80년대와 90년대 도광양회 힘을 감추고 내부 발전에 집중하는 시대를 거쳐서 2000년대 후진타오 시대 화평 발전의 시대, 그리고 시진핑 시대와 더불어서 대북 굴기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력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굴기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2001년도에 20년 전에 중국을 WTO 세계무역기구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편입시켰고 이런 기대를 가졌죠. 중국이 언젠가는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웠고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역행해서 21세기의 사회주의 초강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세 가지입니다.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간주해서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해서 G2 체제, 양두 체제로 공존하자는 시각. 이것은 헨리 키신저 박사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은 라이벌을 넘어서 적국으로 중국을 간주하고 반공주의 극화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야 한다는 그런 신냉전, 가치전쟁을 공식화한 그런 노선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협력과 경쟁에 기초해서 공존체제로 가되 지정학의 문제, 동북아에서 100번이죠. 보편가치의 측면에서는 양보 없는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 시각은 바이든 참모 제이크 셀리번의 주장을 비롯해서 바이든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으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차기 정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다행히 지난 5월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이든 정부가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달에 2018년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한 그 합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당시 그렇게 선언했죠. 4.27 판문점에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합니다. 저는 그때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고 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8천만 한민족 앞에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4.27 당시의 선언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그 뒤의 과정은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판문점 선언은 평화체제로의 전환 협상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 2018년 6월 12일 9글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 9글자가 바로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는 쿠바도 이미 국교 수립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은 초강대국 미국과 수교 정상적인 국가관계 없이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체제 안보관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한마디로 냉전구조 해체입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10여 년 전부터 쌍중단 쌍궤 병행을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단, 쌍중단, 그리고 이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두 개의 바퀴를 굴려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합니다.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2003년 때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다보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보스 포럼에 와 있던 바이든 상원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바이든 의원과 2시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갖고 토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토론한 경험을 올 초에 원광대학의 최재덕 교수님과 함께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이라는 책으로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낸 이유는 그 뒤에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바이든 정치인으로서 바이든, 또 대통령 후보로서 바이든, 또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의 대한반도에 관한 언급을 보게 되면 그때 저와 2시간 토론했던 내용의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바이든 당시 의원은 조지 부시 정부의 대북 강압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부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고, 그리고 2개의 전쟁이 가능하다고 한 네오콘의 모험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과 함께 우리에게 경고를 전달하고자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해법으로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 국가 안보가 첫 번째 지상과제로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지고지선의 가치도 체제 보장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핵화를 협상할 수 있다. 외교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설리번 외교안보 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오른팔 왼팔로서 이 대외 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 동북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외교의 공간, 동맹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차기 정부의 그러니까 철학과 한반도 정책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부터 10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전략적 경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번영 전략은 첫째,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한미 안보동맹 체제 하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서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의 강군몽, 중국몽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위험 회피,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해 가는 것은 중요한 국익의 상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한중 간의 경제 외교적 협력은 그것대로 또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상충하는 충돌하는 관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정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익에 따라 최대한 신중하게 아까 싱가포르의 리파뉴 수상이 했던 것처럼 중국을 절대적으로 적대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그러나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면 우리는 또 약소국이 아니라 이미 경제력 10강, 군사력 6강으로서의 중견국가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같은 우리의 입장은 관철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보게 되면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적대적인 정책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절대 다수가 이해를 표시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만 한반도의 냉전 해체라고 하는 이 민족 지상 과제를 위해서 용기와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우리의 비전, 평화체제를 통해서 평화통일로 가는 그런 길을 10년 내에 반드시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낙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